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9살 수원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다른 또래의 친구들에 비해 대학을 빨리 졸업한 덕에 저는 회사 생활을 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또 뭐 하나에 꽂히면 끝을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의 20, 30대는 대부분 일을 하면서 보내는 일이 많았거든요. 열심히 일을 한 덕에 최연소 나이로 팀장이 될 수 있었죠.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커리어 우먼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나름 연봉을 잘 받으면서 살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은 일만 하다가 연애다운 연애는 하지도 못하며 살았던 거예요.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니 다들 하나 둘씩 시집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고 미혼이라고는 저밖에 없는 걸 보니 괜히 외롭고 우울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팅을 부탁하자고 하니 제 나이 때문에 선뜻 소개팅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결혼정보 회사를 가자니 너무 사람의 조건만 보고 만나는 기분이 들어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생에 결혼은 틀렸나 보다 하고 마음을 접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제 눈에 들어오는 남자가 생겼답니다. 처음에는 저보다 3살이나 어리기도 하고 저랑 같은 회사 사람이라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팀장인 저에게 깍듯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예의 바르기도 했고요. 꽤나 훈훈하고 다정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끌려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사내 연애가 금지된 회사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보다 3살이나 나이가 어린 이 사람에게 빠지게 된 건 평범한 어느 날이었어요. 팀장님, 오늘도 야근하세요? 제가 도울 거 있으면 돕겠습니다. 시켜만 주세요. 아, 재성씨 업무 다 끝났으면 가도 돼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덜 끝난 거라 신경 쓰지 말고 퇴근해도 돼요. 에이, 그래도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지 말고 복사할 거라도 있으면 제가 맡아서 할 테니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 정말 괜찮은데. 그럼 이 파일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이 남자가 일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워낙에 싹싹한 성격에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하다 보니 보통 같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을 일들을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하루도 야근을 하고 있는데 매번 저 때문에 남아서 일을 도와주는 재성씨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재성씨, 오늘은 이만하면 될 것 같아요. 매번 팀장 잘못 만나서 나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아 미안하네요. 아니에요. 어떻게 팀장님이 남으셨는데 말단 사원인 제가 먼저 집에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찍 퇴근했는데 저는 그런 거 상관없으니 앞으로 일 끝나면 먼저 들어가셔도 돼요. 제가 미안해서 그래요. 아, 팀장님, 정 미안하시면 이따 일 끝나고 저 저녁 사주세요. 네? 저녁이요? 물론 제가 직급이 팀장이라 가끔 팀원들에게 밥을 사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남자 직원과 단 둘이 밥을 먹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당황했어요. 비싸지 않은 걸로 고를 테니까 저 저녁 사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럼 그렇게 해요. 오늘은 특별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그렇게 저는 조금은 어색하지만 평소에도 호감이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렇게 저녁을 먹으면서 회사 이야기를 하다 서로 맞는 점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 술을 한 잔씩 하다 취기가 올라와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잠깐 술이 올라와서 화장실을 가려는데 이 식당은 남녀 공용 화장실이라 걱정된다면서 이 남자가 화장실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손을 씻고 나오는데 제가 화장실 앞에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저를 잡아주다 눈이 마주쳤고 그렇게 저희 둘은 첫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 어떻게 이 사람 얼굴을 봐야 하나 정말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먼저 와서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저는 연애 경험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날 일이 떠올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피해 다니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애매한 사이는 싫다며 저에게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회사에서 몰래 비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39년 인생에 제 처음 연애에 배 나온 아저씨가 아닌 3살이나 어린 멋있는 연하남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물론 사내 연애가 금지되어 있는 회사에서 둘의 연애를 안 걸리려고 메신저 대신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고, 외근 나가는 날이면 회사에서 따로 나와서 제 차로 같이 이동하며 데이트하면서 일도 하고 틈틈이 사랑을 키워왔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희는 사랑하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서로 가정사를 밝히며 두 집안 다 홀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없이 힘들게 살아왔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는 서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확실히 제가 이 남자보다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시댁에서 은근히 반대하는 눈치였어요. 인사를 드리러 갈 때도 저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옷도 나름 신경 써서 골라 입었거든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는 떡 케이크와 꽃다발까지 준비해서 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황현주라고 합니다. 엄마, 인사해. 내 여자친구야. 연상이라더니 듣던 대로 나이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돌직구스러운 발언에 조금은 당황했지만 그래도 내가 연상이니까 신경 쓰이실 수 있겠다 싶었어요.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 식당에서 꽃갈비가 제일 맛있다고 해서 미리 주문해봤는데 입맛에 맞으세요? 맛있기는 한데 살찔까봐 걱정되네. 어머, 어머님, 이렇게 날씬하신데 살이라뇨. 살쪄도 우아하고 예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고기가 살이 안 쪄요? 그러고 보니 아가씨 살집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몸매 관리는 전혀 안 하나 보죠? 네? 아, 제가 살이... 저는 처음 뵙는 자리라서 격식도 갖추고 최대한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애교 섞인 말들도 섞어서 했는데 돌아오는 말들이라고는 나이가 많은 것 같다, 체중 관리 안 하냐 등등 마음의 비수가 되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황하자 예비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이 그래. 그래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자기 외모에만 치중하며 사는 내 동생보다 훨씬 낫다. 이 녀석이 동생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그렇잖아. 우리 현주 씨는 회사에서 일 잘하기로 알아주는 사람인데다가 최연소 팀장직까지 달았다고. 저 괜찮아요, 재성씨.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갑자기 싸해지는 분위기가 느껴지자 저는 다급하게 수습을 하느라 바빴고, 늦게 참석하기로 한 남편의 여동생도 같이 보기로 했지만 분위기가 이래서 어머님만 먼저 뵙고 후다닥 집에 오게 되었죠. 그렇게 제 남자친구를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보여드렸을 때도 예비사위 인상이 서글서글하니 좋다며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기만 한다면 결혼은 승낙이라고 하셨어요. 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작게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인사드리러 갈 때도 남자친구가 따로 식당은 예약하지 말고 엄마 바쁘시니까 가게로 가자고 했거든요. 저는 벌써부터 우리 집안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남자친구에게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물론 시댁에서는 그리 저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머님도 어쩔 수가 없었나 봐요. 그렇게 저희는 둘이 모아놓은 돈과 저희 친정어머니가 보태주신 돈으로 서울에 전셋집 하나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엄마 손맛이 좋아서 식당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제법 장사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모아놓은 돈이라며 저에게 직구할 때 보태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딸, 엄마가 다른 건 못 해줘도 너 혼수 준비나 집 살 때 쓸 수 있는 돈 조금 보탰어. 아니 엄마, 작은 가게에서 돈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번다고. 엄마 괜찮아. 나 모아놓은 돈 있어. 에이, 그래도 그게 아니지. 하나밖에 없는 딸 그냥 시집 보내면 엄마가 두고두고 미안할 것 같아. 얼마 안 되니까 그럼 이건 나중에 너 필요할 때 비상금으로 써. 시댁도 보태주지 않는 전세금을 혼자 계신 친정엄마가 보태주신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나중에 내가 갖고 있다가 엄마 아플 때라도 써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준 돈 5천만 원에서 그래도 명목상 1,000만 원만 전셋값 보태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제가 따로 통장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혼자 계신 친정엄마 돈은 차마 사용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시모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를 찾아와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얘, 너네 집에선 전세금 얼마나 보태줬니? 제가 모은 거랑 친정에서 보태준 거랑 하면 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고작 2억? 2억 갖고 서울 어디 전세를 구해?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머님, 대출 받고 이 사람 모은 돈 3천이랑 하면 신축 빌라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우리 귀한 아들을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서 살게 하겠다는 거야? 저는 전세금으로 2억 준비할 때 남편은 3천밖에 보태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노발대발 하시는 이유를 당초에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시누이도 거들더라고요. 아니 언니, 예단하려면 저 샤넬 가방 하나 해주셔야 하는데 그거 돈은 빼놓으신 거 맞죠? 아가씨, 미안하지만 저희가 결혼할 때 들어갈 돈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여유되면 샤넬 지갑이라도 하나 사줄게요. 지금 상황으로는 가방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니 회사에서 팀장이라면서요. 샤넬 가방 하나 사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이 난리예요. 분위기가 어쩐지 처음부터 어설프게 다 해줄 것처럼 말했다가 안 해주면 기센 시모와 시누이에 눌려살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처음부터 거절했어요. 요즘 어느 곳을 돌아다녀도 전세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가씨, 나중에 내가 여유자금 되면 좋은 거 하나 사줄게요. 아, 정말 짜증나. 아니, 오빠는 돈 많은 아줌마랑 결혼한 줄 알았는데. 됐다. 결혼해서 니네끼리 지지고 볶고 살던 마음대로 해라. 연상이라면서 전셋집 하나도 마련하지 못할 거면 신우 가방이라도 하나 해주지. 우리 아들은 너 같은 애가 뭐가 좋다고? 저는 왜 이 상황에서 신우와 시모에게 막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냥 행복한 결혼 생활만 유지하면서 열심히 둘이 벌어 모으면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겠지 싶었는데 사람들끼리 수군대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대체 둘이 언제부터 만난 거야? 아, 어떻게 남사원이랑 여팀장이랑 저런 사이가 돼? 웃기다. 사내 연애가 엄격하게 금지된 회사라서 그런지 출근하자마자 저희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여자들이 많은 직장이라 그런지 뒷담화까지 오가는 게 신경을 안 쓰고 싶어도 안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다 부장님이 저와 남편을 호출하시더라고요. 둘이 일단 결혼은 축하하네. 그런데 지금 회사 분위기를 직접 봐서 알겠지만 둘 중 한 명은 회사를 나가줘야겠어. 네? 부장님, 사내 연애가 금지된 곳인 건 알지만 그래도 저희는 결혼한 사이인데 권고사직까지는 조금 너무한 조치가 아닌가 싶어요. 이 회사 규정이 그런 걸 어찌하나. 그래서 말인데 황 팀장이 남고 이재성 씨가 이번 주까지만 일을 해야겠어. 네? 저와 남편은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원래 규정대로라면 두 사람이 나가야 하는데 그나마 제가 일도 잘하고 빠릿빠릿하니까 남편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다듬고 집에 와서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와 시누이는 또 언제 신혼집에 왔는지 작은 방에서 귤 까먹고 영화 보다가 잠이 드셨나 봐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던 중 시모가 다급하게 소리를 치면서 나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왜 회사에서 잘려? 엄마,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 와이프가 나보다 능력이 좋으니까 내가 회사에서 나가고 이 사람이 일해야지. 난 이제 고작 사원이잖아. 얘가 무슨 속 좋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얘, 네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댔어. 지금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니, 저도 그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일한 지도 오래되고 재성 씨보다도 연봉도 훨씬 많이 받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재성이는 그럼 뭐 하고? 그동안 그이도 회사 때문에 힘들었을 테니 쉬면서 다시 일자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모가 허락도 없이 집에 몰래 들어와서 우리 둘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지만 그래도 기분 나쁜 티를 최대한 안 내려고 애써가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귀한 아들 그 회사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번거롭게 취직 자리를 알아보라는 거니? 그러자 옆에 있던 신우가 남편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새언니 보통 아니야. 내가 예단으로 가방 싼 거 하나 갖고 싶다고 했을 때도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그냥 날로 먹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하다못해 오빠 일자리까지 빼앗아가네. 기센 여자는 집안에 들이면 안 된다더니 우리 오빠 인생 망했네 망했어. 아가씨, 언제 싼 가방 사달라고 하셨어요? 700만 원이 넘는 샤넬백 갖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러자 갑자기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도끼 눈을 뜨며 말하더군요. 얘가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 누가 샤넬백을 사달라고 했니? 사주고 나서 말하면 또 모를까. 아주 생사람 잡는데 도가 텄구나 도가 텄어. 그렇게 말하더니 신우 손을 잡고 시모는 저희 집 현관문을 부수듯 쿵 하고 닫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화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참. 남편은 그래도 자기 부모가 걱정되는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쫓아나갔고요. 머리가 복잡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그래도 해결을 해야 하는 일이라 남편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현관문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고 남편이 들어오자 차분히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일을 더 하는 게 맞다고 봐. 그런데 지금 자기네 어머님 보다시피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나 가만 안 두실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여보의 길을 제대로 못 피게 해주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정말? 정말 그렇게 해도 돼? 당신 팀장 된다고 15년 동안 정말 고생했잖아. 나도 내가 쌓아온 커리어가 너무 아깝지만 당신만 잘해준다고 약속하면 그래도 나 너무 우울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럼 내가 당신은 먹여 살릴 수 있지. 이참에 저번에 당신이 만들었던 기획안 어차피 퇴사할 거면 나 주면 안 될까? 뭐? 그건 또 언제 봤대? 아니, 당신 결혼 준비할 때도 중요한 기획안 만든다고 며칠 밤새고 그랬잖아. 그래, 대신 잘해야 돼. 그렇게 저는 제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신제품 기획안을 남편에게 주게 되었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물론 시모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된 영향도 없잖아 있지만 내가 그동안 너무 내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말단 사원인 남편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기획했던 기획안을 남편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이 일로 남편은 눈코 뜰 새 없이 회사 일에 몰두해야만 했어요.
보통 퇴근 시간이 늦어도 오후 6시 반인데 10시가 넘도록 일하느라 집에 안 온 적도 있었고요. 그런 남편이 걱정되기도 하고 집에서 살림을 하는 동안 부족한 아내가 되지 않으려고 밥이며 빨래며 뭐 하나 소홀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참에 아이를 가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신을 준비할 때쯤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너 집에서 놀고 먹지만 말고 가게 나와서 일 좀 거들어라. 어머님, 놀고 먹는다뇨. 잔말 말고 내일 아침 장사해야 하니까 6시까지 나와. 시모는 동네에서 꽤 크게 김밥집을 운영했는데 동네라서 그런지 사실 아침 식사하는 사람보다는 점심 먹으러 오거나 저녁을 간단하게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게 규모가 일반 김밥집에 비해서는 크긴 했지만 항상 손님들이 많지 않아 썰렁한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굳이 이렇게 평수가 큰 가게를 왜 끝까지 운영하려 하시나 했더니 시모나 신우나 똑같이 허세에 죽고 허세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자기는 집이며 가게까지도 작은 곳에서 일할 수 없다며 으름장을 늘어놓으셔서 늘 손님이 없는 텅 빈 가게로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하루 종일 쓸고 닦고 또 반찬 몇 가지만 해도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시간이 빨리 가는데 시모가 아침부터 일찍 와서 장사를 도우라니 솔직한 심정으로 너무 가기가 싫더라고요. 하지만 안 그래도 나이 많은 며느리라고 미운 털도 박혔는데 이것까지 거절하게 되면 또 무슨 막말을 들어야 할까. 그것도 싫어서 저도 알람을 맞춰놓고 일찍 시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이 다니던 회사에서 아주 멀리 있지는 않아서 가는 길에 얼마나 됐다고 벌써 회사 다니던 생각도 나고 하더군요. 어머님 식당에 도착하니 어머님, 저 왔어요. 예, 빨리 앞치마 메고 김밥 말아라. 네? 김밥이요? 갑자기 저에게 앞치마를 던지더니 김밥 재료 손질부터 직접 마는 것까지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식당 한쪽에서 김밥을 100줄 정도 말았고 어머님은 배달하는 사람까지 써서 배달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김밥 주문한 사람은 단 10명도 채 되지 않았고 저는 어머님에게 여쭤봤죠. 어머님, 김밥이 10줄밖에 주문이 안 들어왔는데 이 남은 것들은 아까워서 어째요? 뭘 어째? 그냥 냉장고에 넣어놔. 아니, 어제는 주문이 많더니 오늘은 장사가 왜 이리도 안 되는 거야? 어제는 주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김밥 맛을 위해서라도 미리 싸놓는 것보다 그냥 주문 들어온 거에 맞춰서 바로바로 싸는 게 맛도 좋고 손님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김밥을 일일이 말아야 하잖아. 자기가 김밥 말기가 귀찮다며 제가 오자마자 내일까지 판매할 김밥을 한 번에 100개를 말게 하신 거였어요. 저는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지만 시모의 드생 성격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도 전날 시모의 부름에 맞춰서 다음날 일찍 가게에 나왔는데 식당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시모가 이해가 안 됐어요. 차라리 문을 안 열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사람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몇 날 며칠 시모의 게으름 덕분에 저는 식당에 나가지 않고 집안일을 하며 혼자 집을 보고 있었어요. 청소를 하다 잠시 달력을 봤는데 평소대로라면 생리 예정일이라 지금쯤 생리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고요. 다급하게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저는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어? 진짜야? 이것 봐. 내가 테스트기 3개로 체크해봤는데 다 2줄이야. 오늘 부모 되는 기념으로 축하 파티라도 할까? 아, 잘 됐네. 그런데
나 오늘 하루 종일 부장한테 시달려서 너무 피곤해. 아, 그래.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남편은 일이 고됐는지 어떤 날은 저랑 말도 섞지 않고 바로 침실로 가서 쓰러져 자곤 했어요. 정말 일이 피곤하겠지 이해하면서도 임신한 사실을 알린 날에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웬일로 아침 일찍부터 시모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요즘 내가 가게 문 잘 안 연다고 일더우로 안 나오는 거니? 당장 나와라.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그게 뭐 어쨌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에 임신은 너 한 명만 했니? 아침 장사 준비할 거 많으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와라. 자기 손주가 뱃속 안에 있는데 그저 나이 많은 며느리 일 시키기에 바빴죠. 그렇다고 시모한테 힘들다는 티를 내면 당연히 또 좋은 소리 못 듣겠죠. 어느샌가 저도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나 임신했는데 어머님이 자꾸 아침마다 식당 일 시켜. 지금 초반이라 조심해야 하는데 당신이 말 좀 잘해줘. 그냥 안 하면 되잖아. 어떻게 안 해. 임신한 게 대수냐며 빨리 일 나오라고 하시는데 못하겠다고 하면 화부터 내시고 아예 대화가 안 돼. 아, 정말 우리 엄마랑 잘 지낼 수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이 그래? 나도 잘하려고 아침 일찍 식당 일도 돕고 있고 막말하셔도 다 참아내는데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 돼? 아, 됐어. 나 피곤해.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제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회사 일 핑계로 저와 대화를 피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윽박지르며 일시키는 시모와 무심한 남편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아야만 했죠. 다음 날 식당에 나가야 하는데 갑자기 밑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지? 하는 순간 아래를 봤더니 제 바지가 피로 물들여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저는 다급하게 잠옷바람으로 병원을 갔어요. 남편은 이미 출근해서 혼자 집에 있는데 병원을 가는 동안에도 시모한테 계속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먼저 달려갔고요. 산모님, 늦게 오셨으면 유산될 뻔했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네, 그럼 의사 선생님, 아이한테는 별 문제는 없는 거죠? 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꼭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 주셔야 해요. 저는 놀란 가슴을 움켜쥐었죠. 뒤늦게 어머님한테 전화 온 게 생각나서 바로 가게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병원이라 전화를 지금 다시 드렸어요. 죄송해요. 병원? 이 시간에 네가 병원은 왜 갔니? 너 혹시 일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하혈을 해서 바로 병원으로 왔어요. 아이는 무사하대요. 그래? 그거 듣던 중 다행이구나. 그래서 일 몇 시에 올 수 있는 거니? 의사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라고 하셔서 당분간 식당 일은 돕지 못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아휴, 그러게. 나이가 많으면 여자 몸이 아니지. 그러게. 몸 좀 잘 관리하지 않고. 끝까지 듣기 싫은 소리로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마녀인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에게 곧 죽어도 일 시키려는 생각만 있는 건지. 그래도 당분간은 시어머님 눈치 안 보며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집에서 정말 안정만 취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실 것만 같아서 임신했다는 사실만 알리고 아파서 병원 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쉬는 동안 친정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해서 전화를 한 통 했는데 여보세요? 엄마, 나야. 우리 딸 몸은 괜찮니? 아기는 잘 크고 있고?
엄마도 별일 없지? 장사는 요즘 어때? 네, 갈게요. 미안, 딸. 엄마가 너무 바빠서. 빨리 좀 해요. 지금 주문 밀렸잖아. 분명 저희 친정엄마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수화기 너머로 웬 낯선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너무 바빠 보이셔서 제가 더 전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밤낮으로 일하는 남편에게 응원차 잠깐 들러야겠다 싶어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사서 회사로 향했어요. 그리고 익숙한 회사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가 어떤 중년 여성을 잡고 못 들어가게 말리더라고요. 아주머니,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니, 여기 5층 직원이 김밥을 시켰다니까요. 이것만 금방 전해주고 올게요. 아니, 아주머니, 자꾸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저희도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웬 신랑인가 싶어서 회사 로비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는데 자세히 보니 낯익은 얼굴인 거예요. 저는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아니, 현주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아니, 엄마 뭐 하는 거야, 여기에서? 그리고 이 김밥은 뭐고? 아니, 그게... 잠깐만 줘봐. 저는 엄마가 들고 있는 봉지를 뺏어들었죠. 그리고 김밥 봉투에 적혀있는 가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충격과 함께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어요. 저희 시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엄마가 김밥 배달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혹시 엄마 지금 시모 가게에서 일하는 거야? 아니, 현주야. 시모가 바쁘다고 해서 잠깐 도와주러 온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왜 시모 식당 일을 도와주냐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아니라고 하는 친정엄마의 팔을 뿌리치고 바로 시모 가게로 향했어요.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다 못해 이제 저희 엄마도 일 시키시는 거예요? 어차피 사돈 지금 식당도 안 하고 너처럼 놀고 있는데 그게 뭐 어때서 이 소란이니? 식당을 안 하신다고요? 설령 엄마가 일을 안 하셔도 어머님이 무슨 자격으로 일을 시키냐고요? 아니, 내가 사돈한테 돈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 지금 시어미한테 싸가지 없이 대드는 거니? 갑자기 시모가 주머니에서 10,000원을 주섬주섬 꺼내더니 저희 친정엄마에게 던지는 겁니다. 지금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일푼으로 사돈에게 일을 부탁했겠니? 사돈,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요. 시어머니가 던져서 바닥에 떨어진 꼬깃꼬깃한 10,000원을 보고 있자니 저도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이 10,000원은 뭐예요? 저희 엄마 하루 종일 김밥 배달시키고 고작 10,000원 주면서 제 앞에서 생색낸 거예요? 어머니 정말 선을 넘으셨네요.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시모와 고성이 오가는 사이 신우가 갑자기 껴들어서 저에게 소리치더군요. 미쳤다니.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엄마한테 소리를 질러. 네가 뭔데? 야, 좋은 말로 할 때 그 입 닥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한창 일해야 하는 나이에 일도 안 하고 엄마한테 빌붙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야? 하긴 엄마가 인성이 덜 됐으니 딸이 멀쩡할 리가 없지. 내 일에 참견하지 말고 한 대 맞기 싫으면 저리 가라. 뭐라고요? 엄마, 새언니 나한테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틀린 말 했어? 맨날 옆에 빌붙어서 나한테 명품 가방이나 뜯어내려고 하고 오빠 없을 때 나한테 막말하고 그렇게 그 가방 갖고 싶거든. 네가 돈 벌어서 떳떳하게 사. 맨날 빈대새끼 마냥 내 옆에 붙어있지 말고. 저도 화가 나서 신우와 시모한테 한마디도 안 지고 언성을 높이니까 그제서야 신우는 저의 이런 모습에 놀랐는지 꼬리를 내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시모도 이런 상황에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풀썩 앉아 자기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다며 혼자 오열을 했고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친정엄마는 제 피를 보고는 놀라서 급하게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유산입니다.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시모와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죠. 저는 몸도 추스르기 전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더 이상 그 집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며 제 짐을 다 친정집으로 옮겨놨어요. 그러다 문득 왜 엄마가 시모 가게에 가서 김밥을 말았는지 물어봤어요. 그게 사실 너한테 준 5천만 원 엄마가 가게를 뺏어준 거라. 안 그래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거든. 뭐? 엄마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가게인데 그걸 팔았다고? 어쩔 수가 없었어. 그 못된 시모가 행여나 너를 괴롭히진 않을까. 매일 자기 전에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다가 전셋집이라도 구할 때 돈이라도 조금 보태주면 시모가 우리 딸을 예뻐하지는 않을까 싶었지. 그런데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엄마가 이 결혼 반대할걸.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니 엄마, 왜 가게까지 팔았으면서 나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어? 너 속상할까봐 그랬지. 식당 내놓고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갑자기 너희 시모한테 연락이 온 거야. 잠깐 일손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김밥 많은 것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그 깐깐한 시모가 너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도 우리 딸 잘 좀 봐달라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배달까지 시키더라고. 자기도 배달만 시키는 게 좀 그랬는지 내 손에 10,000원을 쥐어주는데 이걸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참 그렇고. 그렇다고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어떡해.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도 오랫동안 운영하던 가게를 제 결혼 자금 때문에 진작에 팔으셨고 저도 회사를 퇴사한 상태라 앞날이 막막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답답함만 쌓이다가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다시 요리할 수 있지? 할 수는 있는데 가게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니? 엄마, 그러지 말고 신혼집 빼서 받은 돈이랑 합쳐서 나 전에 다녔던 회사 근처에서 가게 하나 시작하자. 회사 근처면 꽤 비쌀 텐데 거기 상가 임대가 보통 비싼 게 아니야. 엄마, 원래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해. 저도 막막했지만 예전 회사에서 일했던 아이디어를 떠올리면서 엄마의 잃어버린 가게를 되찾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손맛과 정성스러운 재료들이 들어간 도시락을 만들었고 같이 가볍게 마실 수 있는 뜨끈한 국물까지 넣어서 든든한 아침 도시락을 패키지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오래 근무를 해서 생각보다 주변에 먹을 만한 식당이 많지도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미 경비원들이나 회사 사람들하고도 안면이 있어서 도시락을 홍보하는 데는 그리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직접 사무실에 돌아다니며 삼시세끼 영양가 있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홍보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아는 직원들이 주문하더니 삽시간에 회사 건물 전체에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 도시락이 완판되는 날이 많았어요. 오히려 소진되는 도시락 개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 도시락을 먹으려고 전화로 예약 주문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렇게 소문이 돌아 옆 회사들까지 주문이 밀려왔어요. 엄마의 가게가 조금씩 성장해 갈 때쯤 저희 회사 부장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역시 황 팀장 실력은 예전부터 내가 알아봤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황 팀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게랑 대기업이랑 연계해서 제대로 해볼 생각은 없나? 바쁜 직장인들이 영양가 있게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도시락이라니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 괜찮다면 내가 거래처로 갖고 있는 기업 관계자 1명 소개해주지.
그런데 제가 머뭇거리자 팀장님은 혹시 전 남편 때문에 그래? 그 사람 잘린 지가 언젠데 남의 기획안을 뺏어왔는지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일을 잘하는 것 같아서 맡겨놨다가 일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지 뭐야.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곤혹을 치렀어. 그러게 내가 애초에 황 팀장이 회사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이미 남편은 제 기획안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제대로 못해 회사에서 잘리고 없더라고요. 타이밍 좋게 부장님의 도움까지 받아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단과 부족한 영양소까지 채운 도시락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일이 바빠졌어도 또 열심히 일만 하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놓칠 것 같아서 요즘에는 일이 많아도 무조건 주말에는 엄마랑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때마다 엄마는 제가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 거라시며 이런 기회에 불쌍한 이웃을 돕고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랑 남을 돕는 일을 함께 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겠다 싶어서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역으로 가서 도시락을 나눠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도시락이요. 맛있게 드세요. 도시락을 나눠주면서 일일이 눈을 마주치며 힘내시라고 웃어주는데 줄 서 있는 뒤쪽에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줌마, 새치기 하지 마요. 몇 번째예요? 가끔 행여나 도시락을 못 받을까 서로 새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새치기한 꾀재재한 차림에 모자를 푹 눌러쓴 노인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도시락 3개만 주세요. 제발요. 애들이 3일 동안 굶어서. 죄송하지만 1인당 하나씩이 원칙이라서요.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가져다 줄게요. 노숙자가 가리킨 손가락을 향해 아이들이 있는 곳을 봤는데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어린 애들인 줄 알았는데 글쎄 찬바람이 부는 벤치 아래 바람을 피하겠다고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전남편과 신우가 몰래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다시 제 앞에 서 있는 노숙자를 천천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그제서야 저를 알아봤는지 우리 애들 먹여야 한다며 제 앞에 놓인 도시락을 들고 뛰어가더니 다른 노숙자들에게 뒤엉켜 그만 도시락에 담긴 국이며 밥이며 다 쏟아지고 말았어요. 쏟아진 밥을 손으로 모으며 오열하는 시모나 저 뒤에서 그런 엄마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신우이와 전 남편을 보니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해준 말을 들어보니 시모는 집 어른 못 고친다고 미리 싸놓은 유통기한 지난 김밥을 팔다가 손님들이 단체로 탈이 나서 가게 문을 닫았다더군요. 사치가 심한 신우는 집안이 망해가는데도 할부로 명품 가방이며 사치만 부리다가 안 그래도 별거 없는 집안이 쫄딱 망했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고 두 모녀의 빚을 갚으려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길거리로 나앉았는데 이렇게 무료 급식이나 도시락 나눔 행사가 있으면 꼭 몇 개씩 챙겨가다가 노숙자들이랑 싸워서 경찰서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반쯤 정신이 미친 시모는 쏟아진 음식들을 소중하게 도시락 안에 주워 담으며 저에게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락 새로 더 드릴 테니까 제발 자식들 데리고 사람답게 좀 사세요. 그 이후로 시모와 전 남편의 소식은 더 들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제 기억에서 잊혀져 가더군요. 저는 지금 친정 엄마와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있고요. 엄마와 저는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인생에 정답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행복이란 게 무엇인지 조금 감이 오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오늘 되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